멕시코 해안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섬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로카 파르티다. 갈라진 바위란 뜻으로 과거 격렬했던 화산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아래에는 자연 생태계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상어떼가 지배하는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죠. 이곳은 드넓은 태평양에서 유일한 자연적인 집결지로서 수 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흑점 상어떼가 로카 파르티다의 독특한 생태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와 코코섬 주위에 떼지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살 귀상어 역시 이곳에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상어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미흑점 상어와 귀상어, 갈라파고스 상어들은 무엇 때문에 태평양 동부의 주요 해양공원 사이를 이동하는 걸까요? 로카 파르티다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레비아 히에도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 클라리온, 산 베네딕토, 그리고 가장 큰 소코로 섬이 있죠. 최근 들어 이곳은 소코로 제도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기 때문에 섬 고유의 독자적 특성을 가진 채 진화할 수 있었죠.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코의 작은 갈라파고스라 부르는 이곳은 이제야 바닷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섬들이 화산 작용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은 해수면 위아래에서 명백하게 보입니다. 두 곳 모두 바위로 된 해저짐, 강한 해류와 해수의 강력한 용승 작용을 특징으로 하죠. 두 개의 거대한 해류, 즉 차가운 캘리포니아 해류와 따뜻한 북적도 해류의 충돌은 이 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해류는 멕시코 서쪽 소코로 제도가 위치한 지점에서 만나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다양한 생물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이 풍부한 어장을 형성시키죠. 여긴 상어가 위세를 떨치는 포식자들의 천국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류와 북적도 해류는 상어와 가오리의 계절에 따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의 개체수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다른 종과 달리 백기 흉상어는 1년 내내 이곳에서 삽니다. 암초에 상주하는 일종의 늑대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생활 방식이 로카 파르티다의 일상에 기이한 면을 더해줍니다. 이 흉상어는 숨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아가미로 물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해 야간 사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로카 파르티다의 가파른 암벽에선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흉상어들은 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합니다. 여러 마리가 몸을 포갠 곳도 있고 간혹
세 겹으로 겹쳐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 정도면 로카파르티다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중 호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예약할 땐 운에 맡기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상황이죠. 흉상어가 세력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편안하게 쉴 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요. 이런 기이한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니어서 더욱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흉상어는 힘들게 구한 바위 틈 구석자리를 대형 바닷가재와 나눴습니다. 바닷가재는 보통 흉상어의 먹잇감이죠. 자리 잡기가 힘든 관계로 이곳에 상주하는 또 다른 포식자와 어색한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바로 연녹색의 곰치입니다. 비좁은 바위 틈을 파고 들어간 녀석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툽니다. 밖에서 보기에 이 상황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죠. 곰치는 작은 백기 흉상어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만원 상태인 이 바위 틈에서 두 라이벌 포식자 사이의 휴전은 굳건해 보입니다. 로카파르티다엔 모두를 위한 먹이가 풍부합니다. 백기 흉상어는 암초 주변을 돌아다닐 때 항상 떼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몇 달 후 수온이 몇 도 올라가면 수컷들은 열심히 짝짓기 상대를 찾게 될 것입니다. (2월이) 되면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 중 가장 큰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혹등고래는 해마다 26,000km를 이동합니다. 추운 북극해를 떠나 열대 태평양의 푸른 바다에 있는 보다 안전한 서식지를 찾아오는 거죠. 멕시코의 따뜻한 겨울바다는 중요한 안식처로서 매년 1,200여 마리의 고래가 소코로 제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후 한 달가량 혹등고래는 이 일대 태평양의 평온한 바다에서 휴식을 즐기게 됩니다. 로카파르티다는 아주 작고 폭이 좁은 섬으로 200m가 조금 넘는 길이에 높이는 35m에 불과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어미고래는 새로 태어난 새끼에게 세상을 가르쳐주기 위해 겨울을 특별한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어미와 새끼고래 사이의 강한 유대감은 최소 1년 동안 지속되죠. 한 번에 몇 시간씩 어미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떠 있는 동안 암컷 새끼고래는 포유동물 가운데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다는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실제로 새끼고래는 지방 함량이 높은 젖을 매일 최소 500에서 600리터씩 마시고 빠르게 체중을 늘려갑니다. 어미는 무려 50톤에 달하지만 그 엄청난 위력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부드럽게 새끼를 대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미는 새끼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포유류인 혹등고래로서 이 모녀의 경우엔 공기 호흡을 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죠. 하루에 25kg씩 자라고는 있지만 새끼고래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부력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어미는 힘들이지 않고 물속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지만 1톤짜리 새끼고래는 처음엔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합니다. 비록 덩치는 크지만 새끼고래 역시 보통의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자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마치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잠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새끼고래는 최후의 방법을 썼습니다. 어미를 일종의 웨이트 벨트처럼 이용해 숨 쉬러 수면으로 올라갈 때까지 어미 배 밑에 자리 잡고 마침내 가만히 떠 있는데 성공합니다. 어린 혹등고래는 이 과정을 3, 4분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코로의 바다에서 어미와 함께 있는 새끼고래의 모습이 한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이 훗날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이가 풍부한 얼어붙은 북극해로 가는 멀고 험난한 여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긴 소코로 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산 베네딕토 섬입니다. 이 화면은 과거 이 섬의 완벽한 형태의 화산 분화구를 기록해 놓은 유일한 화면 가운데 일부입니다. 1952년 마지막으로 화산이 분출했을 때 섬에 있던 식물과 야생동물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용암류가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섬의 해안선이 수백 미터씩 확장됐죠. 그 후 1993년 소코로 섬에서 가장 최근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이 섬에는
격렬한 화산 활동의 흔적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모든 건 350만 년 전 지진으로 인한 지질 구조판의 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구의 해저를 형성하고 있는 지질 구조판은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움직입니다. 해구의 이동으로 야기된 화산 활동은 태평양 주변에 있는 섬들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바로 환태평양 조사 때 불의 고리입니다. 전 세계에 분포한 활화산 및 휴화산의 3분의 2가량인 450개가 넘는 화산이 4만 킬로미터에 걸쳐 연속적으로 늘어서 있죠. 소코로 제도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3,000m가 넘는 깊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 섬들을 처음 발견한 건 1533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18세기가 돼서야 한 영국인 탐험가에 의해 이 지역의 상어떼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임스 콜렛은 상선인 레틀로호의 선장으로 고래잡이에 적당한 새로운 어장을 찾기 위해 갈라파고스 제도를 포함해 태평양 동쪽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1793년) 레틀로호의 항해 일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있지만 상어떼가 갈고리와 그물을 못 쓰게 만드는 바람에 겨우 몇 마리만 잡았다. 배엔 나 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굶주린 상어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0년이) 흘렀지만 변한 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지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장관을 이루는 상어의 모습을 보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것뿐이죠. 현재 25종류의 상어와 가오리들이 이곳의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멕시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 섬들은 태평양 해양생물 통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수면 위아래에 사는 다양한 야생생물들이 남쪽으로 2,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나 코코스 섬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와 해양과학자들은 국제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10년 넘게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음향 감시 장치를 이용해 표지가 부착된 상어가 감시 범위 내로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를 수집했죠. 이 녀석은 몇 년 동안 추적해온 수십 마리의 상어 중 하나입니다. 쥐가오리의 움직임 역시 음향 또는 위성 표지를 이용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증된 바에 의하면 은지느러미 상어, 갈라파고스 상어, 미흑점 상어, 귀상어 등은 4개의 섬 사이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건 상어들의 이동 방법이었는데, 바다의 상태나 해류에 상관없이 섬 사이를 이동할 때 상어들은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헤엄쳤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행동이 갈라파고스 제도와 코코스, 말펠로, 그리고 클리퍼턴 사이를 이동하는 상어들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어가 이른바 슈퍼 하이웨이, 다시 말해 초고속 직선 도로를 이용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고의 사냥터를 찾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백, 수천 마리의 상어들이 같은 경로를 이용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소코로가 이 화산섬들의 상어를 잇는 주요 연결 지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월) 말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부류에 속하는 고래상어가 찾아왔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들은 플랑크톤이 밀집되어 있는 소코로의 풍요로운 바다 때문에 오죠. 한 번에 몇 달씩 머물다 가는데 먹이뿐 아니라 출산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래상어는 이곳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래상어들이 등장해 먹이를 먹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고래상어는 수명이 길고 유순한 성격으로 때로는 100살까지 살기도 합니다. 이 온순한 거인들은 올해가 가기 전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여름철인 5월과 6월을 향해 가면서 점차 더워지고 있습니다. 차갑고 영양분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해류 덕분에 어린 정어리와 북방 멸치떼가 소코로 제도 주변의 위험 지역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상어 외에도 도세치가 이 수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떼는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수비 대형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단 공격이 개시되면 도세치는 재빨리 헤엄칩니다. 미흑점 상어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물고기 떼는 수면 근처를 빙빙 돌다가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에게 서서히 습격당합니다. 훨씬 작은 수비 대형을 이룬 정어리 떼 역시 곧 공격당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푸른바다 최고의 사냥꾼인 도세치에게 정어리 떼는 아주 쉬운 공격 대상이죠. 상대에게 치명타를 가할 때 도세치는 남다른 무기로 사냥감을 놀라게 합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에 필수적인 돈 모양의 등지느러미, 그리고 빠른 색깔 변화로 아군끼리 합동 공격 신호를 보냅니다. 도세치는 가장 빠른 해양 포식자 중 하나로 올림픽 챔피언인 우사인 볼트의 기록의 절반이면 100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초당 20m, 대략 시속 70km 정도죠. 이런 번개 같은 속도라면 도세치가 공격할 때 물고기 떼는 새부리처럼 가늘고 긴 위턱에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됩니다. 도세치는 사냥감이 처참한 최후를 맞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5월) 초가 되자 백기 흉상어는 평소 같으면 쉴 시간인 낮에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몇몇 암컷이 페로몬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수컷들은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죠. 여러 마리의 수컷이 목표로 삼은 짝짓기 상대를 쫓기 시작하고 그중 하나가 암컷을 붙잡으면 추적이 끝납니다. 상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빨로 무는 것인데 이건 카메라에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 광경입니다. 상어에게 짝짓기는 무자비한 일입니다.
수컷 한 마리가 짝짓기할 권리를 차지했습니다. 수컷은 암컷의 목을 세게 물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짝짓기하는 동안 내내 단단하게 물고 있습니다. 짝짓기는 수컷에겐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암컷과 밀착되어 있는 동안엔 호흡할 길도 없고 산소도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짝짓기가 애정어린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 소코로의 흉상어는 회복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곳 생태계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부 물고기죠. 이 밝은 오렌지빛의 물고기는 클라리온 에인절피쉬라고 하는데 소코로를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란색 바버피쉬도 청소부 물고기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소코로에서 가장 위풍당당한 동물 중 하나를 청소할 기회가 오자 에인절피쉬는 샘솟는 열의를 갖고 달려갑니다. 거대한 태평양 쥐가오리는 몸을 청소할 때 선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계획적으로 에인절피쉬를 찾죠. 쥐가오리는 이 장소에 머리부터 접근한 후 종종 해류 쪽으로 몸의 방향을 틀고 속도를 줄여서 에인절피쉬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줍니다. 청소부들은 쥐가오리의 피부에 있는 기생충을 재빨리 먹어치우고 심지어 쥐가오리에부터 기생하는 빨판 상어까지 청소해줍니다. 태평양 쥐가오리는 너비가 6m 이상 자랍니다. 하지만 먹이로는 작은 플랑크톤을 아가미로 걸러서 먹고 살죠. 에인절피쉬는 반갑지 않은 기생충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아가미에 걸린 먹이도 제거합니다. 덕분에 쥐가오리가 상처에 감염될 위험이 줄어들죠. 에인절피쉬와 가오리 사이에 이런 조화로운 관계가 없다면 해양생물 중 손에 꼽힐 정도로 큰 뇌를 가진 이 바다의 거인은 질병에 쉽게 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까지 기생충은 쥐가오리의 최대 적이 아니었습니다. (1994년) 상업용 어선들이 산 베네딕토 섬에서 성 발렌타인 축일에 상어 가오리 대학살로 알려진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소코로 제도 인근에서 어선이 조업하는 건 모두 불법이며 쥐가오리를 죽일 경우 $10,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이 지역을 순찰하는 멕시코 해군 함정은 불법 조업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상어나 가오리를 잡는 사람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주나거선은 해군을 피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민간 다이빙용 보트에서 갑판에 널브러져 있는 죽은 상어를 증거로 촬영했습니다. 어부들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용으로 수천 달러에 팔리는 불법 어획물을 감추려고 시도합니다. 지느러미만 자르고 상어의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태평양 동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자신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소코로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불법 낚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에 주저없이 항의하기도 합니다. 당국에 제출할 증거도 최대한 카메라에 담으려고 노력하죠. I know you shouldn't be here fishing. 낚시를 하던 배들은 보통 항의를 받으면 황급히 달아나기 바쁩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해지는 낚시나 어업은 상업적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끔찍한 결과를 남기죠. 많은 상어들이 입에 갈고리가 박힌 채 살아가거나 낚싯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돌아다닙니다. 앞으로는 아예 도망치지도 못하는 상어가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죠. 상어 중에서 가장 큰 고래상어에게도 인간의 욕심이 상처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고래상어는 올가미처럼 파고드는 굵은 밧줄을 그 육중한 몸에 감고 있습니다. 한 다이버가 밧줄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재빨리 30m 이상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상어도 가만히 협조를 합니다. 이 온순한 거인을 수년간 괴롭혔을 밧줄을 제거하는 데는 단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이버들에게는 이 순간이 순수한 기쁨 그 자체입니다. 불법 어업에 대한 엄중 처벌 정책 덕분에 소코로의 경이로운 해양 환경은 현재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랑어떼가 마치 눈보라처럼 보입니다. 전갱이 같은 원양 어종 역시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특이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몰려있는 건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암초의 용적에 대한 물고기 무게의 합으로 바이오매스, 즉 생물량을 계산했습니다. 로카파르티다에서 나온 72%라는 바이오매스 수치는 전 세계의 어느 바다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코로 제도의 바다에 그토록 많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이곳을 주 서식지로 삼고 있는 큰 돌고래 떼가 있습니다. 사냥을 하지 않을 때 큰 돌고래는 사교 생활에 집중합니다. 이 돌고래들의 행동은 소코로 제도의 독특함을 더해주죠. 큰 돌고래는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듯합니다. 이런 행동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의식의 중요한 일부죠. 큰 돌고래와 가까운 친척을 포함해 총 16종의 고래와 돌고래가 소코로 제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돌고래의 구애와 짝짓기는 1년 내내 일어납니다. 가볍게 살살 미는 것만으로도 암컷에게 자신이 좋은 짝짓기 상대라는 걸 설득하기에 충분하죠. 암컷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 자신이 준비가 됐음을 알립니다. 소코로의 큰 돌고래들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로카파르티다에선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빙빙 도는 거품 소용돌이가 암벽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물고기들, 특히 보고가 소용돌이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작은 보고는 소용돌이에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어쩔 도리 없이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이 특이한 현상은 소코로의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개의 해류에 계절의 변화가 일어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차가운 캘리포니아 해류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부터 영양분을 밀어올리고, 반면 더 강하고 따뜻한 북적도 해류는 수면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상어들의 여름이 시작되기에 알맞은 무대가 이제 마련됐습니다. 엄청난 수의 상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흑점 상어들도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륙궁 가장자리의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출발한 미흑점 상어들은 한 번에 수백 마리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랑어와 친척벌인 가다랑어 떼는 상어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게 뻔합니다. 미흑점 상어는 대규모 물고기떼를 조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양 포식자 가운데 하나로 물고기떼를 원하는 위치로 몰아넣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대규모 물고기떼의 주 공격자는 돌고래가 아니라 상어인 것 같습니다. 은지느러미 상어도 이 작전에 참여하는 가장 공격적인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코로 부근의 은지느러미 상어는 다른 열대바다에선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떼지어 다니는 무리는 대개 다 자란 성체로 이루어집니다. 3m가 넘게 자라는 이 상어들은 다른 종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존재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죠. 갈라파고스 상어와 귀상어가 이상할 정도로 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에 달하는 거대한 홍살 귀상어 무리는 보통 암컷들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수컷도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짝짓기 상대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불법 상어 포획으로 인한 끔찍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해양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소코로의 귀상어 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중한 고래상어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상어는 몸을 긁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기생충을 떼어내려는 거였겠죠. 이럴 때 몸집이 큰 친척을 일종의 사포처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어 천국인 이곳에서도 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소코로의 바다는 대양 최고의 포식자 상어들이 모여 기생충을 청소하고 짝짓기 상대를 찾고 새끼를 낳아 기르고 먹이를 사냥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겨우 과학자들은 해양 생태계에서 소코로가 얼마나 독특한 위치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섬 사이를 이동하는 상어들의 핵심적인 집결지로서 소코로 제도는 태평양 동부에서 최상위 포식자 보호의 중요한 장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음향 탐지기에서 수집된 과학적 데이터는 이미 귀상어와 다른 상어들이 바닷속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로가 소코로와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역시 있습니다.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면 상어들은 수천 년 동안 그랬듯이 계절에 따른 이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어가 소코로에서 갈라파고스까지 긴 여행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갈라파고스의 7월은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그곳에서 더 좋은 사냥 환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월이) 되자 소코로 주변의 바다는 다시 한번 잔잔해졌습니다. 초창기 탐험가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상어들의 광란한 모습을 봤다고 확신했던 그때 이후로 2세기가 흘렀습니다.
어쩌면 200년 전 제임스 콜렛 선장과 그의 선원들이 로카파르티다의 푸른 바다와 맞닥뜨렸던 바로 그곳에선 상어의 조상들이 굶주려 있었는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는 수면 아래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먹이를 향해 사납게 돌진하는 상어떼, 그리고 강렬한 식욕을 가진 거대한 다랑어의 공격. 이보다 더 생생하고 극적인 드라마는 세상에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 200년 후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평양 동부의 가장 중요한 상어 집결지 중 하나인 이곳 소포로에선 어쩌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